노유진의 정치카페. 노유진의 정치카페 7회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녹음하고 있는 오늘 7월 7일인데요. 세월호 참사 83일째입니다. 제8호 태풍 너구리 북상에 따라서 기상이 악화되는 바람에 어제부터 사고 해역의 실종자 수색이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노유진의 정치카페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11명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7회 방송 타임라인에서는 지난달 30일 시작됐죠. 일주일째를 맞고 있지만 시작부터 유가족에 대한 인격 모독과 MBC 기관 보고 거부 등 상식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집단적 자유권 행사 허용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녀왔죠. 동북아 국제 질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노유진의 100분 토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두 분 함께 자리하실 예정이었으나 노회찬 씨는 최근에 출마 문제로 좀 바쁘셔가지고요. 조금 늦게 합류할 예정입니다. 저는 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아까도 투명 방송을 진행한다고 원래 있는 것처럼 하려다가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자. 그러면 안 되지. 예, 우리가 청와대도 아닌데 그런 감추고 그러면 되나? 예, 정치 카페는 누드 카페를 지향합니다. 예,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 주간? 예, 한 주간 뭐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낚시 못 하시고 여전히. 비가 지금 중부 지방이 엄청난 가뭄이어서 지금 낚시꾼들은 자숙하는 중이죠. 자숙 중이시군요. 자, 그럼 전한 말씀 잠시 듣고요. 노유진의 타임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 남자로서 5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55년의 현대사를 책으로 엮어보았는데요. 냉정한 역사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끝없이 번민하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당사자로서 우리 세대가 껴안고 몸부림쳤던 현대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실을 선택했고 또 인간의 존엄성,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름답고 또 흉측한 나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부끄러움, 자랑스러움, 분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제가 느낀 그 감정들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훌륭한 세상을 만드는 힘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은 역사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곧 미래입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노유진의 타임라인.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노유진의 타임라인입니다. 이 자리에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시듯이 지난주에 내렸죠. 예, 늙은 남자들로 모인 이 메마른 땅에 단비처럼 오신 분입니다. 오마이뉴스 이지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방송 첫 방송 나갔죠? 네네. 주위 반응 좀 들어보셨어요? 말이 너무 빠르다. 천천히 좀 해라. 라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지적만 받으셨어요? 네네. 이런. 아무도 칭찬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친구 관계를 다 다시 재정비하는 그게 말입니다. 세상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다시 인생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뉴스는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대부분 해경, 청와대 안일한 초동대처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2일 해경 상황실 녹취록을 통해 사고 당시 청와대가 370명이 구조됐다는 해경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사고 발생 5시간이 넘도록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소문을 상황판에 적은 내용이 확인 없이 청와대에 전달됐고 이 상태가 5시간가량 유지된 것이죠. 예, 좀 황당한 사건이죠. 이게 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중대본 중앙대책본부 방문했을 때 그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미
눈치 빠른 시민들은 짐작했죠. 거죠. 예, 이게 지금 6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사태 파악이 안 된 건. 예, 사태 파악 자체가 안 돼 있구나. 이게 진짜 이건 뭐 국민들이 다 죽어나가도 대통령은 모르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은 지시를 내려요. 뭐 사실 뻔한 지시지만 사망자 한 사람도 없게 해라. 근데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것은 사실 청와대가 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컨트롤 타워에서 5시간, 6시간이 넘도록 그러니까 상황 파악 자체가 안 돼 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은 희생양이 아니라 이제 범인을 찾아가지고 모든 책임을 이제 떠넘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이준석하고 그 누구예요? 그 유병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는 걸 강조해야 되잖아요. 예.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그 시간에 초동 대처를 했으면 대부분 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자체가 이제 부메랑처럼 또 돌아가는 거죠, 정권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럼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예.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VIP 보고용 영상 데이터 확보에만 매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청와대 해경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일 청와대는 구조작업 주인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수차례 VIP 보고용 영상을 달라라고 해경을 재촉합니다. 모두 7번을 전화해서 1시간 20분에 걸쳐 영상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그 청와대 해경 상황실강 100통화 이상이 이루어져서 실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라며 그러나 청와대는 숫자 보고 동영상 요구 등만 했지 실제 구조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청와대에서 동영상부터 띄워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그 김광진 의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말꼬리를 잡혀가지고.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승객들, 승무원들, 단원고 아이들이 선실에 그렇게 대기한 채로 있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물속으로 다 가라앉았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요구를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한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더 근원적인 거는 이런 동영상 요구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상황을 몰랐다는. 상황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동영상 요구 전화는 사실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죠. 만약 다 구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기쁜 소식이니까 불행 중 다행, 큰 다행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대통령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보고를 하려면 영상이 필요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잘못은 영상을 요구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시점에서 그 영상 보내라고 요구할 정도로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무능. 근데 또 하나는 근데 예.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건 바로 그거거든요. 보고에 너무 집착해요. 이 사람들이 그건 뭐. 계속 나오면 지금 VIP 보고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머리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가 있는 부분들 국민을 안 보고 대통령만 보는 거죠. 근데 일정 부분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그 휘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역시 제 주장은 그거예요. 이런 행태도 문제지만 잘못된 행태를 보였다 할지라도 일단 상황 파악이라도 돼 있었더라면 그러면 뭐 이걸 비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행태라는 것은 사실 어떤 재난 상황인지를 몰랐다는 그 잘못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거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그리고 해경 또한 되게 안일한 대처를 했던 건 누누이 좀 밝혀져 왔던 것인데요. 예.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것은 이제 해경이 세월호 완전 침몰 직전까지도 해양수산부 장관, 해경청장 의전에 신경 썼음입니다. 그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9시 54분 해경은 인천항공대에 전화해서 청장님이 타고 나가실 수 있다라며 헬기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항공대가 직접 구조 임무보다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겁니까? 라고 묻자 해경 본청은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여 분의 세월은 완전 전복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논평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진짜. 황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네 하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류 문제 있잖아요.
그 처리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유류 수급하러 무한 공항이 간 김에 태우거나 간 김에 태우는 거. 네, 그걸로 처리를 하라. 그렇게 처리하라라고 지시한다. 거짓말을 지시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 되게 그거예요. 그 국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위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고 그다음에 의전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다라는 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런 마인드인 것 그 같아요. 당일날 제가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들 이제 친구 엄마들이죠. 중학교 2학년 엄마들이니까 되게 40대 후반, 중후반 연배들인데 첫 뉴스 화면에 물 위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때부터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애들 다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집에서 키우는 가정주부들도 그 화면을 보면 금방 이건 좀 이상해. 다 구했다는데 왜 애들이 안 보여? 이런 의문을 품었는데 어떻게 전문 구조를 자기 업무로 하는 해경 관계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논평하기가 참 그렇다는 게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예. 그 문제가 됐던 그 VIP 보고용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좀 해주십시오. 그 보고용 영상의 경우는요. 심지어 이제 청와대가 한창 구조가 진행 중이던 10시 20분에 다시 네. 전화를 걸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 그냥 끊임없이 계속 네. 영상을 요구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좀 편을 좀 들어주셨는데 좀 심하거든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일단 영상부터 띄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거 좀 논평을 하기 어렵다니까요. 너무나 이제 어이가 없어서 사람이 웬만해야 이건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저래서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일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사실은. 예. 그 결국은 이제 그 전원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원 구조는 오보가 나온 게 해경하고 그러면 학교 측의 커뮤니케이션 실패해서 온 건가요? 그렇게 됐죠? 결국은? 그렇게 밝혀져 있죠. 지금 네네. 밝혀진 걸로. 그 사건 초기 이제 학생 전원 구조라고 오보를 방송사에 대대적으로 띄웠었는데요. 이건 이제 단원고 현장에서 나온 미확인 정보를 방송사가 검증 없이 방송에서 비롯된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전원 구조 오보의 시발점 자체가 해경과 경찰 무전에서 비롯됐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해경이 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 구조라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고 단원고 행정실장이 이를 듣고 사실이냐 물었더니 경찰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상이 밝혀지진 않았고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랬겠죠. 해경이 구한 거는 물론 해경이 구한 거는 밖으로 스스로 나와서 물 위에 떠 있는 생존자들을 건진 게 다예요. 그 선미 쪽으로 접근해 가지고 아이들 끌어올리고 이렇게 한 거는 업지도선이 했고요. 그러니까 해경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조의 의미를 물에 떠 있는 애들 건너는 거. 승객들 중에서 배 안에 갇힌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파악하지를 않고 일단 스스로 밖으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을 물 위에서 건져낸 거 그건 다 건졌죠. 예, 그때 그게 이제 인원이 190명인데 이게 이중 보고가 되잖아요. 예. 190명이고 또 190명 하니까 사실 다 건진 것처럼. 그러니까 눈에 되는 보이는 거죠. 사람은 다 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착오가 전원 있었죠. 구조라고 한 거죠. 예. 그래놓고 그게 이제 확인도 안 하고 이제 방송사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해경 구조팀 이거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건데 해경 구조팀 자체도 그 세월호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출동을 했고 그 선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실질적인 교신도 사실 하지 않은 채 접근을 한 거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다. 저는 그렇게 예. 예, 그리고 한편으로 뭐 참사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에게 특별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혼자 구조됐던 권아무개 양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고작 월 12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해요. 근데 심지어 그 권아무개 양의 경우 아버지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양쪽 부모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월호 국정조사인데요. 여기서도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 기관 보고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그 태도 지금 구설에 오르고 있죠.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새누리당 국조특위 관사인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당신 뭡니까? 라고 말해 좀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2일 해경 기관 보고에서 새누리당의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VIP 발언을 문제 삼아서 보이콧을 선언하자 유가족들은 좀 그만 싸우라라고 야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 의원은 당신 뭡니까? 라고 유가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조 의원은 유가족분들 좀 계세요. 진실 규명하자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비난이 많이 쏟아졌죠. 그러자 조 의원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당신 뭡니까? 라고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뭐 신원을 확인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방청객분들이 딱 앉는 자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예. 그분들이 앉아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만한 분들은 유가족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냐라고 신원 확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 VIP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 지적은 제대로 된 지적이었는데 그 말꼬리를 좀 잡혀버린 것 같아요. 네, 김광진 의원이 그 녹취록에 있던 내용에서 좀 더 첨언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한 것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 간의 녹취록 중에서 VIP, 이건 좀 대통령을 가리키는 은어인데요. VIP는 그건데요라는 발언을 VIP가 그걸 좋아하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날조를 했다. 새누리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김 의원은 즉각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야당 간사도 사과를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제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현재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속개가 됐는데 그거 듣지 않으니까 또 다른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사과를 이번에 사퇴를 하지 않으면 그 청와대 기관 보고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청와대 기관 보고도 안 하겠다라고까지 말은 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기관 보고를 어쨌든 보이콧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린 그만두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춘대원군께서 국회에 나오시는 게 예. 네. 무척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시비거리를 찾아서라도 예. 예. 기춘대원군께서 청와대와 정부만 지배하시는 게 아니고 국회까지 그냥. 예, 당과 국회까지도 지배하고 계신가 봐요. 예. 그 지금 뭐 보면은 사실 김광진 의원이 했던 말 VIP는 그건데요라면 맥락상 사실 맞는 말인데. 그렇죠. VIP 보고에 그게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그런 게 들어가야 얘기죠. VIP가 만족해 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없는 말을 넣었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조사를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국회의원이 무슨 위원직 사퇴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10번도 더 사퇴했어야 돼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와대 문제까지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춘대원군이 이제 국정조사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 세월호의 그 진상을 조사하겠다, 진상을 밝히겠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덮어야겠다라는 비호가 쪽으로 목적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죠. 그런 비판이 좀 있죠. 이제 기자분들은 비호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게 아주 네. 중립적으로 표현하시는 거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비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지, 기자들이 인용을- 그렇게 쓰는 거지. 인용을 하시잖아. 그렇게 이래가지고 나는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돼. 있고 뭐, 예, 이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냥 이건 비호하려는 거지. 다른 목적이 뭐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MBC 기관 보고 네네. 그 하루 전인 6일 갑자기 못 하겠다. 우리 못 네네네.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오늘 7일 이제 MBC 기관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MBC는 이제 언론 자유 및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들면서 못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뭐 자유롭게 보이콧하는 거지. 자유롭게 보이콧하는. 예. 언론 자유를 위해.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강제할 수단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국회가 되게 물렁해요. 이게 국회법이나 국회의 권능이. 그 미국은 뭐 상원 청문회나 이런데 하원 청문회 같은데 안 나오면 처벌을 세게 해요. 이유 없이 안 나오면.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에 불려 나와야 될 만한 사유를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나라여서 그런지 안 나와도 안 나와도 뭐 과태료인가 뭐 벌금인가 뭐 이런 거 뭐 형식적으로 좀 물리고 이런 거라 이거는 국회 권능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그런가 하면 또 저 누구죠? 그 국정조사장에서 그 주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네. 이완자 영자 쓰시는 의원님 네네, 아니신가? 그 의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이제 장시간 조는 모습을 보이셔서 그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그 모습을 좀 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경험 자세로 성실히 국조에 임하라라고 일침을 놓으셨는데 이를 두고 저희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이완현 의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다 졸고 있다. 생리현상을 가지고 그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완용이 아니고 이완영이죠. 예예. 자,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예, 동북아 정세가 네네.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네. 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습니다. 그 강한 일본을 강조해 오던 아베 정부는 지난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헌법 해석 변경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문제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타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세계 모든 지역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특히 자국민이나 동맹국 보호 등을 명분으로 일본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는 그냥 뭐 일본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쟤네들은 왜 자위를 집단적으로 하냐 혼자 하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이 지원을 하고 나왔거든요. 지지를 하고 나왔단 말이죠. 각종 자위 기구를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토크 시간에 그 따로 뽑아가지고 다시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이제 일본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뭔가 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예. 예. 예, 그리고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730 재보궐선거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대 이슈는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공천입니다. 본래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동작을로 끌어올려서 전략 공천을 한 것인데요. 그 동작을에서 14년간 정치 기반을 닦았던 허동준 전 새정치연합 동작지역위원장이 현재까지도 그 당대표실을 점거하면서 극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이제 동작을에 내세울 후보가 없어서 조금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구애 작전을 끊임없이 펼쳤지만 김 전 지사는 불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전남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상황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는 나경원 전 의원을 동작을에 내보내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경원 전 의원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측 기존 부시장을 이렇게 붙이면서 2차전 구도를 짤 수 있다라는 구상입니다. 근데 나 전 의원 역시 좀 명분이 없지 않냐라는 이유로 출마를 고사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할 것 같죠? 아무래도. 나경원 씨는 출마를 할 가능성이 51%, 안 할 가능성이 49% 이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하던 데도 지금 없고 정치는 계속 하고 싶고. 그 중구인가 어디였죠? 네, 중구. 나한테 좀 그 정도 했으면 나처럼 좀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생에는 정치만 보람 있는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거든요. 은퇴 물귀신이 되셔가지고. 그 변호사기도 하시고 또 장애를 가진 딸이 있어서 이제 장애인 체육회 이런 일도 네, 하시고 그런 일도 많이 하셨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하러 동작을에 나가실려니 나와 되지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 공동대표들이 기동민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이 이 동작을 재선거를 이제 박원순 대 새누리당 이 구도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동민 씨는 박원순의 남자가 아니에요. 원래 김근태의 남자고. 저 GT계시죠.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던 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정무부 시장으로 발탁한 거는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당선될 때 무소속으로 됐고 그때 총 의석의 80% 이상이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의 협조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누군가를 정무부 시장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동민 씨를 부시장으로 발탁해서 이제 썼던 건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키드군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 능력이 있으니까 발탁이 됐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력의 정치인을 그것도
이 광주 광산 을에 예비후보 등록하고 뛰고 있던 사람을 일로 올려가지고 이 박원순의 남자다. 박원순 대 새누리당. 이거는 정말 지난 지방선거 때 박원순 후보의 압승 이것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오해한 데서 온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좀 황당한 재선거가 되고 있다. 동작을은. 누군가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나가서 다 평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네. 또 날개가 없는 게 있죠. 날개 있던데? 있어요? 계속 40% 내외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네네. 이게 좀 정상적인 지지율이 아니라 예컨대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합쳐진 지지율이다 40%면 다 떨어졌다고 봐요, 전. 그런가요? 레임덕 기준이 30%대로 네. 진입했을 때를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여론조사에서는 36.1%까지 떨어져서 그건 휴대전화만 조사하는 네.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지금 40%까지 나왔죠. 지금 현재로서는 갤럽인가에서. 네, 갤럽에서는 40%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기적이야. 정말 날개가 없다면 40% 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 거지. 보통 정치인 같으면 벌써 10%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컨대 MB라든지 그 밖에 그 전에 정권들은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동이 네. 굉장히 심한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상적인 지지층은 뭐 지지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백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 근데 역시 아버지 백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번 그 리서치 뷰죠. 리서치 네네. 뷰의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 정의당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왔어요. 5.3%까지 나왔더라고요. 네네. 창당 이후 처음으로 5%를 넘는 결과가 오.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날개가 없나? 왜 안 날아올라? 이 정도면 그냥 이게 닭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시골집 지금 담장까지밖에 못 간 거 아니야? 이게 진짜 팟캐스트 몇 번 하고 너무 기고만장하신 것 같다. 예, 이유진 기자, 이주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주요 이슈를 화두로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 100분 토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노유진이 모신 손님은 국방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분이죠. 요즘 정말 여기저기 불려다니시느라고 바쁜 분입니다.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시죠?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죠? 예. 이 전후방에서 또 항상 군대는 또 일이 많고 제가 좀 버티기가 아주 요즘 힘겹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하시죠? 방송 안 합니다. 팟캐스트 저는 하시잖아요. 팟캐스트만 합니다. 팟캐스트 예. 뭐죠? 그 국민 TV에서 매주 수요일 날 그 생방송으로 진짜 안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가짜 안보 말고 진짜 안보. 진짜 안보. 이걸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정욱식 대표는 환상의 또 콤비네요. 예, 그 진보 진영의 아주 대표적인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시죠. 국방부에서는 별로 인정 안 해주지만 예, 조금 싫어합니다. 그 팟캐스트 이름이 진짜 안보. 진짜 안보요. 네. 진짜 안보. 이게 그냥 저기 그러면 그 안보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 예. 주적은 제가 생각하는 적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전쟁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적이죠. 전쟁이 적이다. 왜냐? 전쟁을 해서 이겨도 지는 전쟁이니까. 그 너무 많이 디펜스 하는데 파괴되니까. 지금 이제 디펜스 편집장이시니까 예, 이제 방어를 하는데 북한도 공격의 가능성이 있는 쪽이지만 또 달리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움직임들, 세력들 이게 다 디펜스 대상이겠네요. 그게 우리의 적입니다. 저는 주적 의식이 확고합니다. 요즘 새로 일본 자위대도 갑자기 등장했어요. 경계 옛날에 대상으로. 부시 때 이제 위험했지 않습니까? 미국 네오콘이 그렇죠. 또 네오콘이 네. 이라크 딱 치고 나서 바로 이제 북한과 막 거의 전쟁할 듯한 분위기였고 지금 일본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맞습니다. 예. 예,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 진보 진영에서 이쪽 국방 그리고 안보 이런 쪽에 별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내걸고 이슈화하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없어. 그런데 안보를 그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 예. 안보 자체는 오히려 더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평화 애호 세력인데 예. 누구보다도 평화를 중시하니까. 평화 이코로 안보인데요.
요즘 대한민국은 안보가 안 보입니다. 안보가 안 너무 보입니다. 주변 예. 정세가 좀 안개 속이고 선문답 같아서 산은 산이요 안보가 안 모르는 보여. 물이요. 안보는 안 보입니다. 오늘은 명언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맥락에서 좀 아까운 분이 누구냐면 그 지만원 씨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처음에는 한겨레에도 글을 썼던 분이고 그럼요. 말지가 네. 또 말에. 많이 말에 실어졌고. 들어. 근데 저하고 개인적인 교분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을 좀 중용을 했어야 되는데 중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대단히 엉뚱한 짓을 하고 계세요. 네. 전 가끔 버스 안에서 만납니다. 그분도 그러세요? 경기도에서 사는데 뒤에서 누가 탁 치면 그분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시절에 우리 가깝게 지냈잖아요. 네. 예, 또 김대중 그때 그 총재가 하던 아태평화재단에도 아주 골수 멤버로 출입하셨고 예. 그때 그 대한민국의 꼴보수를 그 재단에서 많이 키웠죠. 예, 그분만 계신 거 아닙니다. 다른 분도 많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그때 아, 그런- 중용을 좀 했으면 하는. 근데 중용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원래부터 중용될 자질이 혹시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좀 하게 만들죠. 예, 그 자질 기질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어느 날 내 회로도가 갑자기 배판이 새로 됐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매팅 해가지고 완전 포맷됐어요. 예,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버렸어. 새로 깔았어요. 리포 받은 건가. 예. 물론 계기는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극단적 보수가 세력이 확장되는 어떤 기점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면 역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예.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하고 굉장히 접근이 되니까 이때 어떤 이 양반들이 갖고 있던 보수 간의 어떤 위기 의식을 갖게 됐고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극단적 보수관으로 이렇게 굉장히 극단화됩니다. 그럴 때 조금 우리가 더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 그 진짜 안보 국민 TV에서 하는 그 생방송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저도 한번 출연한 적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예, 그때 네. 일이 나왔어요. 그래요? 예, 일주일간. 제가 그 작년에 그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책 예. 출간하고 그 책 나서 나왔어요. 예, NLL 맞습니다. 문제하고 남북 관계 가지고 한번 간 적이 아주 있어요.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 또 잠깐 나올 저도 겁니다. 나름 국방 전문가입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100분 토크에서는요. 최근 국방 안보 현안에서 시작해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까지 아주 스펙타클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밌을 번째 것 같아요, 주제입니다. 오늘. 예.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뽑아봤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그 현 주소를 좀 달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사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사태가 많이 구체화돼 있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 임병장이 총기를 난사한 그 GOP 소초장 예. 중위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8군단 보통군사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특수 근무 이탈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기 사고가 났을 때 도주했다 이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에 탈영한 게 아니고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병사가 총기 난사 사건 하니까 총기를 네. 난사하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까? 수습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살려고. 예, 도주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명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본인 또 우리가 항변을 못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은 구속영장 사유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부소초장도 지금 구속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또 왜요? 이분은 중사인데 예. 그때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휴가 중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사건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임병장에 대한 가혹행위 및 그 따돌림의 어떤 원인 제공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소대 선임 하사거든요. 중사가 네. 이제 중사인데 선임 하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사관 중에 선임이라서 보통 소대 선임 하사는 이제 중사가 많이 하는데 네. 병사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소대장이 아버지면 선임 하사는 엄마 같은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네. 애로사항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챙겨주고 누가 갈등이 있으면 불러다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주는 위치인데 네. 어떻게 참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 병장 둘이 근무를 섰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부소대장, 그 부소초장의 조치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자, 소초장 중위는 지금 구속영장 심사 중이지만은 그 전임 소초장이 보직해임된 뒤에 들어온 갓 들어온 그 2달 전인가 보직 그렇습니다. 해임되고. 예, 소초장이고 부소초장은 휴가를 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뭔가 인하관계에 문제가 유발된 중요한 어떤 그 행위자, 원인 제공자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게 끝이냐? 구속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 좁은 세계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하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그 적폐, 부조리, 각종 일탈 행위가 좀 누적돼 있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근데 이번 사태 때도 상당히 세월호랑 비슷하게 굴러간 부분이 있어요. 있죠. 예,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그거 한번 짚어주시죠. 자, 수습 과정의 문제인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22사단 참 이상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즉 6월 초죠. 예. 그 22사단 소속 병사가 속초 시내에 휴가 나왔다가 사당 감찰에서 아마 나왔나 봐요. 그 간부 3명하고 식당에서 마주칩니다. 예. 그런데 도주하다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이후로 22사의 모든 그 어떤 분위기는 통제, 규율, 어떤 기강 잡기로 가는데 외출 예방 휴가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예, 조직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는데 사실은 그 사건 아니라도 세월호 이후에 이제 그 장병들의 그 음주, 외출 외박, 휴가, 골프, 회식 다 금지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어디 해소할 길이 없는데 이 사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단의 모든 어떤 그 기강 잡기, 규율 말하자면 조여 붙이고 윽박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하고 이러다 보면은 일상을 빼앗긴 겁니다. 완전히 기본권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런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누적이 되면서 급기야는 22사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사건의 원인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많지만은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국방부가 초기 발표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은 그 진압을 하러 간 9개 대대가 출동했어요. 엄청 많이 간 겁니다. 9개 대대가 출동해서 그 진압을 수습을 하러 갔는데 그럼 약 한 4천 명 가까운 병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쓸만한 병력은 다 모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전이 벌어졌고 거기서 소대장 하나가 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이런 초기의 설명도 다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전이 아니었죠. 자기들끼리 이제 오인 사격한 거죠. 오인 사격. 자기들끼리 교전한 거죠. 예. 네, 그 얼마나 이게 주민들 증언은 수백 발의 총상을 들었다 그랬는데 사실 임병장이 지금 몇 발을 발사했는지가 전혀 밝혀져 있지가 않은데 놀이새 고장나서 소총도 네. 고장난 상태였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서를 쓰려고 필기구와 종이를 요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무장으로 가서 그걸 건네줬죠. 그런데 그 볼펜이 사실은 유서를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고장난 놀이새를 이렇게 고치기 볼펜을 위한 끼워가지고 쏘았다. 네. 마지막 자살할 때는 네. 그 놀이새 뭉치에다가 볼펜을 끼워서 그걸 이렇게 눌러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자살했다. 결국은 그 용도였고 고쳐지자마자 자해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전은 애시당초 벌어질 이유가 없었죠. 없었죠. 예. 그 동영상 보면은 그 진압병들이 그 가가지고 이렇게 막 민가에 들어가서 강아지 쓰다듬고 있다가 총소리 나니까 막 달려가는데 네. 개가 더 잘 쫓아가더라고. 예, 걔가 열심히 쫓아. 열심히 쫓아가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그 상당히 그때 당시에 수습 과정에 무언가 대규모로 그냥 투입하고 어떤 그 작전을 대규모로 펼치고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전 자체도 5인 사격 외엔 벌어진 게 그리고 또 확인되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밤에 그 10km 이상 이렇게 사실은 도주를 했고 야음을 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5번인가 6번 이렇게 또 예. 그 수색하는 병사들과 조우를 했는데 예. 뭐 심부름 간다거나 여러 가지 말로 다 광고도 둘렀다 통보하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원래 국방부는 3번 그 마주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6번으로 밝혀. 그러니까 6번 마주칠 때마다 다 통과입니다. 예, 전부 다 통과해요. 그다음에 저 심부름 간다 그러니까 심지어 경례까지 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위험하니 빨리 가시라고. 예, 뭔가 소식은 들었거든요. 비상 걸려 있으니까 빨리 피하시라고 이런 조언까지 들으면서 유유히 빠져나.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관진 장관인가요?
예, 이런 일이 있어도 계속 이분 사실 굉장히 그 전에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치면 영전하는. 이 김관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분인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합참 의장이었습니다. 예, 미국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합의할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자주국방 또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 철학 이걸 마지막에 뒷받침했고 또 북한과 NLL 협상을 할 때 주무 합참 의장으로서 참여정부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정권이 바뀌고 또 권력이 바뀌면 또 거기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대표적 보수 강경론자로 인식이 되게 됐고요. 재임 기간에 총기 사고를 2번 겪으신 분입니다. 예, 3년 전에 그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국민들한테 다짐하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하셨던 장관입니다. 그런데 퇴임하실 무렵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재임 기간에 2번 겪으신 분은 이번밖에 없어요. 예. 우리 김종대 편집장이 어떻게 이런 걸 잘 하시나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야기 손님인 김종대 이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제 국방 쪽에서 활동을 하셨고 청와대의 국방보좌관실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2007년도에는 이때가 김장수. 네, 김장수 장관 계실 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근데 어떻게 계속 출세를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도세요? 안보를 지키느라고. 이 안 보이는 안보를 해야죠. 보이게 하려고. 근데 예. 참 박근혜 정부 7년 내에 이분들이 사실은 다 그 참여정부 때나 국민의 정부 때 중용됐던 분들인데 예. 요즘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막 극우 꼴통스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아, 그거는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네. 조직 사회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식 용어로 하면 주군이 총사령관,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네. 그 국군 통수권자의 안보에 대한 철학이 어떠한가? 네. 국군 통수권자의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제 직업 군인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거기 맞추죠. 문민 통제 국가니까요. 예, 문민 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뭐 이러면 또 뭐 현직 대통령 뭐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뭐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들 왜 뽑을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전현직 장군이 3,000명입니다. 예. 그 새누리당에 막 집단적으로 500명씩 입당 원서 썼습니다. 적어도 육사 30기 이후로 그 눈코 똑바로 백힌 장군이라면 다 그 당에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상한 일이죠. 다 줄 섰는데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전직 장성보기를 소닥보듯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 시킬 때 보면. 걱정되는 것은 그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게 일어나는 어떤 그 원인과 배경이 있는 것이고 사건 발생 후에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문제가 따로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그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난사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배경의 문제가 병행의 문제가 한편에 있다면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네. 이게 무장공비였다면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과연 우리 안보,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김장수, 김관진 같은 사람의 역할이 뭘까? 네. 사실 저는 별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막는 사람은 김장수, 김관진이 아니라 우리 병사들인데 병사들이 막을 태세가 되어 있느냐, 막게끔 훈련이 되어 있느냐, 또 그런 이제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제대로 이제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지를 느끼고 사명감을 갖고서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병역 문화가 지금 조성되어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심각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저는 뭐 군사 문제를 20년 넘게 봐왔던 사람으로서 냉철하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방금 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저 군대가 전쟁할 수 있는가? 과연 저 군대가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 각종의 그 어려운 점이 이번에 다 나왔어요. 뭐 사건 발생은 물론 그 후에도 한국 징병제의 지금 어떤 뿌리가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방에 근무하는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총체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반작용이다. 안티테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 먹고 입고 자는 문제로부터 개인 장구류까지 보면은 제가 군대 생활하던 25년 전하고 뭐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보면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사회는 바뀌었어요. 일가구 일자녀 시대고요. 그런데 저런 애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보면은 이제는 저 한 명은 집안의 전 재산입니다. 일자녀니까. 그러면은 제 한 명이 죽으면은 5식구, 6식구가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 가치가 달라요, 옛날하고. 네. 그런데 그 지금 병영의 문화를 보면은 그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는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제1방어선 알파선 방어의 전방 병력의 40%가 손실됩니다. 네. 괴멸되는 거죠. 30만 명이 지금 전방에 깔려 있고 15개 사단이 지금 있는데 제1방어 당시에 대부분 그 희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사람들을 손에 손잡고 쭉 깔아놔가지고 장구류도 제대로 안 주고 자는데도 막 쏴도 시원찮고 이렇게 생명 가치가 경시된 가운데 이 친구들이 갖게 되는 고립감, 그다음에 어떤 그 반발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누적이 돼서 지금 뭐죠? 방탄조끼도 그 방탄적인 뭐 차후 문제고 이 청취자들 중에 여성분들은 이 얘기들을 잘 이제 알아들으시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GOP 근무를 한 데는 이제 화천군 그 이제 7사단 2-1 통문 지역에서 제가 했어요. 지금 용어들이 GP, 뭐 철책, 소초, 민통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22사단은 예전에는 이제 동경사, 동해안 경비사령부, 고전에는 88여단. 그렇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난 부대예요, 여기가. 네. 근데 경계선이 길죠. 기본적으로 휴전협정에 의거해서 이제 저 비무장지대가 있고요. 비무장지대 맨 북쪽 끝에 북한 쪽 철조망이 영성하게 있고 네. 그다음에 남쪽 끝에 우리 철책선이 촘촘하게 쳐져 있고요. 네. 그 철책선과 철책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GP입니다. 네. GP고 철책선에 문이 있어요. 이걸 통문이라 그러는데 그 통문 주변으로 해서 일개 소대 단위가 경계를 서는 소초가 있고요. 그게 GOP죠. 예, 그게 이제 GOP라 그럽니다. 네. 그 이번에 소초에서 방탄조끼 지급 안 하는 데가 이제 이쪽에 예, 소초에서 쭉 양쪽으로 퍼져나가서 감시 초소들이 있고 네. 이 초소에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 GOP 그렇습니다. 부대라는 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그 소초의 남쪽에 한참 내려오면 민간인 통제선이라 해서 민통선이 있고 네. 이 민통선과 철책선 사이를 이제 함부로 출입을 못하죠. 지뢰가 심하고. 네. 군 허가를 맡아야 출입하는 이 구조로 돼 있고 네. GOP에 한번 투입이 되면 보통의 사단 경우에는 3개 연대가 1년씩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복무를 하는 동안 대개 한 3분의 1 정도 기간만 GOP 근무를 하면 되는데 22사단은 이게 후방사 연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24개월인가요? 지금 하여튼 군복무 기간 내내 GOP 근무를 해야만 돼요. 21개월인데요.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3교대 시스템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연대에서 한 개 대대는 경계, 예. 한 대 대대는 교육훈련, 한 개 대대는 예비대대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요 병력의 60 내지 70%만 줍니다. 그러니까 GOP 근무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철책선 그거를 근무 잔류 기간. 인원이라고 하는데 다 철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대대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GOP의 근무 희망자를 뽑아서 6개월의 교대 기간이 지나도 계속 잔류시켜 가지고 다른 들어오는 대대와 합산을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속이 다른 부대원끼리의 위화감과 갈등이 그렇죠. 아주 심합니다. 이건 육군본부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해당 부대의 사정이에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네. GOP 부대는 한번 들어가면 외출 외박도 없죠. 없죠. 없습니다. 외출 외박이. 그리고 그 이 술 같은 것은 엄격히 통제가 돼 있어서 거의 뭐 수도원 생활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나쁘거나 안개가 끼거나 달이 없거나 이런 날은 해질 무렵에 네. 투입되어서 해 뜰 무렵까지 네. 예, 통째로 밤을 새야 되고요. 괜찮을 때는 이제 전반야 후반야 나눠서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된 지역에서 적은 숫자의 인원들이 밀착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장기간 지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부대의 문화나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 기간에 전우애가 깊어지고 서로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네. 서로를 위해주는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지만 이 지휘관이 잘못 지휘를 한다든가 부대 문화가 잘못 형성돼 있게 되면 그 좁은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갈등이 극도로 이렇게 첨예해지는 네. 그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근무 환경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이런 조건에 있는 부대에서 네. 그 병영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휘관, 그러니까 소초장이나 부소초장 또는 그것을 감독해야 될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지휘 책임 이것이 아주 큰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이제 병영 문화와 지휘체계 개선은 시급한 어떤 과제인데 동시에 이것만이 아니라 좀 정근대적인 지금 경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거 개선하겠다고 사실은 했던 거 아니에요. 2005년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철책성 부근에 이제 과학 장비를 도입한다거나 해서 예.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사람의 힘만으로 이제 하고 있는 예. 그래서 또 발생하는 또 여러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계획들은 그렇게 왜 원래 예정대로 이렇게 진척되고 있는 겁니까? 예정대로 안 됐습니다. 예, 그 2005년부터 그 말씀하신 대로 경계 과학화 사업이라고 예. 했습니다. 지금의 경계 방식은 그 한국 전쟁 이래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눈으로 하는 유관 경계에다가 밀어내기식 경계라 그래서 소초로 한번 이동하면은 그 밀어내는 거죠. 다른 또 연쇄적으로 밀려서 이렇게 30분 단위로 순환을 합니다만은 이미 인민군들이 이걸 다 알고 저기 아주 맨날 규칙적인 패턴으로 하니까 그것만 잘 알면은 캥거루 마냥 철조망 펄짝펄짝 뛰어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코 기술 사건이. 노코 기술이 그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걸 조금 방식을 바꿔보자. 뭐 CCTV도 설치하고 광망 경계도 해서 좀 센서도 달고 하면은 인력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어떤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 업체 이제 부조리 비리 문제가 시끄러웠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에서는 전방의 숫자 유지에 대단히 민감하다 보니까 다소 저항이 있었습니다. 육군의 시각은 뭐냐면 경계병력을 줄이는 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 경계병력은 유사시의 전투병력인데 예. 전방에서 전투병력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군이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에 대한 요구 사양이 너무 높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것이 뭐 바람 소리인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아먹어야 된다. 근데 기계도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기계와 사람이 서로 보완을 해서 이걸 좀 경계 효과를 높이자는 얘기지 너무 완벽한 장비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사양을 댈 수가 없고 이렇게 겉돌고 하다가 지금까지도 이 사업이 본격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프장 지을 때는 잘 짓던데. 네? 골프장 잘 져요. 잘 짓던데. 그러니까 전방 병력을 줄이기 싫어하는 육군 수뇌부의 판단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나 남친을 보내놓은 우리 이제 여자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GOP 부대의 특성이 바로 북한군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 전면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후퇴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면전이 벌어지면 전방 GOP나 혹은 페바라고 그래서 민통선 안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은 3일치 전투 식량을 싸가지고 진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먼저 도발을 해서 내려와서 그걸 버티고 있으면 3일을 버티면 후방에서 미군 지원이 오고 공군 지원이 오고 포병 지원이 오고 육군 지원이 와서 구해줄 때까지 3일을 버티면 사는 거고 못 버티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겨놓은 것이 GOP 부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방어 개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21세기 이 상황에서 맞는 어떤 작전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낙마했지만은 김병관 장관 후보자 뭐 예. 무기중개상 했다 그래서 장관이 안 되셨는데 이분이 한 재밌는 말씀이 지금의 현재 방식대로라면 전방의 초기 전투에서 40%가 손실된다. 근데 이건 군의 예측치지만 사실 우리는 70%까지 봐요. 예, 거의 다 손실된다고 봅니다. 거기를 북쪽에서 포로 다 겨냥하고 있다면 좌표를 넣어가지고 이미 다 조준이 끝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무기 체계가 발전해 가지고 근접 전투를 안 하고 조금 떨어져서 좋은 무기로 쏴도 충분히 전투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전방에 많이 박아놔서 많은 사상을 자초하느냐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굴려가지고 2선으로 그 회바 알파라 그럽니다. 제1방어선 쪽으로 병력을 빼서 교전하는 걸로 해보니까 전투 효율은 증가하면서 그 손실률이 17%로 줄더라는 겁니다. 예. 인명을 중시하면 그런 예. 개념을 쓰게 근데 뭐 지금 뭐 결국은 그 십자포화 그 망 속에다가 지금 다 가둬놓고. 근데 가다 나서
근데 그 우리 귀여운 애들 아닙니까, 걔들이? 저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 귀한 우리 동생 자식들과 갖다 놨는데 어떻게 전쟁을 결심합니까? 아니 근데 고관대작 힘 있는 사람 아들들은 거기 안 가잖아요. 그 지금 청문회 보니까 뭐 군복무 하다가 시간 강사 나가고 석박사 아니면 하기도 박사 하고 과정 군악대 가서 예, 놀고 예, 있고 군악대 뭐다 행정관 그렇잖아요. 다 해요. 석사 박사 예. 뭐 유학도 논문을 가고. 거기서 군대에서 다서 요즘 군은 문무견비를 지향하는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간 게 1980년 9월인데 11월 달에 GOP 부대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132명의 중대원 중에 대학을 입학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둘뿐이더라고요. 네.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왜 그러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녀를 GOP 부대에 안 보낼까? 거기는 전쟁 벌어지면 제일 먼저 죽는데야. 네. 그러니까 군 장성 아들들부터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근데 군 장성 뭐 군 영관급 이상만 되면 벌써 훈련소에서 자기 아버지나 친척 중에 영관급 이상 장교 있는 사람 적어내라 그래가지고 네.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요, 양면성이 있는데, 물론 좋은 집 자제들 보면은 부유층이나 권력자 자제가 분명히 사단 본부 같은 데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들 간에 위화감이 심해가지고 제일 심한 갈등이 학력 갈등도 아니고 저 지역 갈등도 아니고 빈부 갈등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저 위화감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좋은 집 자제를 전방에 넣기도 어렵습니다. 따돌림 받는단 말이에요. 아 너무 잘 사는 집이라서. 잘 살거나 또 유력자니까 소비 성향도 예, 높고. 소비 성향도 다르고 그러면 저기 GDP 1인당 GDP $10,000 사단과 5만 달러 사단, 뭐 7만 달러 사단 이게 따로 둬야 돼. 편성을 따로 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실상은 말입니다. 제가 비교해 볼 만한 군대를 자꾸 찾아봤는데 없죠. 없어요. 근데 대략 러시아 군대가 우리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러시아 군대. 예. 군대 내 폭력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 네. 비슷하고 그 원리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는데 러시아 군대 2020년까지 모병제로 전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비교할 만한 징병제 국가로 대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완전 모병제로 전환합니다. 거기는 대체복무도 이미 허용돼 있고. 대만. 그렇죠. 다 돼 있고요. 자,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도대체 이런 산 속에 이렇게 각종의 어떤 그 갈등 요소를 다 이런데 어떤 좁은 공간에 다 넣고 거기에다 간부가 통솔을 못 합니다. 옛날 우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한글 학교라는 게 있어서 예. 문맹자들 군에서 글자 가르쳐 주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전 세대는 말이죠. 농촌에 무지랭이로 있다가 군대 가면 총 분해 결합 기술도 배우고 뭐가 좀 이렇게 맛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소대장, 중대장이 존경받았습니다. 예. 학벌도 높았고. 근데 지금은 병사들에 비해서 한격이 더 높죠. 예. 병사들보다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휘 통솔합니까? 그리고 이런 간부들 중에서도 사이코가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많죠. 우리 다 겪었죠. 우리 선임하사. 관심 병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관심 간부가 문제가 돼요. 관심 간부가 더 문제예요. 관심과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조키스트, 세디스트 이런 아, 어떤 끔찍해요, 정말. 것들이 이런 어떤 그거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간부들 이래가지고 지금 그 병 복무 기간이 21개월입니다. 줄어드니까 지금 간부의 자질이 더 떨어졌어요. 병으로 가서 21개월 몸으로 때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시내 학군단 ROTC가 지원율이 지금 50%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 질이 동반해서 떨어지고 부실한 간부들이 병사들을 지휘를 통솔 못 못하는. 하는데 병사들이 무섭다는 겁니다. 참고 삼아 혹시 김종대 우리 편집장께서는 그 철책선 관리를 북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 예. 거기도 개판됐어요. 예. 예, 제가 알기로는 개판됐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군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구타가 없는 군대였는데 지금 3분의 1이 허약 중대 못 먹은 애들.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 또 민통선 그들의 민통선 심지어 DMZ까지 들어와 영농 활동을 하고 예. 탈영자들 맞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쪽도 문제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년간 지상에서 군사분계선 일원에서 남북한 교전 사례가 전무합니다. 서로 먹고 살기 바빠. 아니 지금도 그런가 보네.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되게 약이 올랐어요. GOP 철책선 근무를 해보면 네. 우리는 뭐 한 50m 간격의 초소에 투입돼 갖고 밤새도록 영하 25도씩 되는데 겨울에 밤새고 아침에 해 뜬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해 뜰 때가 돼갖고 쟤네들이 하는 걸 보면 되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걔들은 밤에 거기 건물을 안 쓰더라고요. 네. 해 뜨고 나면 청 매고 둘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그 철조망 밑에 이 흙 깔아놓은 데를 쓱 보고 다녀요. 예. 쓱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발자국 없으면 아무도 안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밤새도록 그 북향 비탈이니까 4월 달까지 눈이 쌓여 있어요. 네. 이북 쪽은 2월 달만 되면 해가 들어가지고 따뜻하거든 거기가. 야구르네. 그래서 야 쟤네들은 저렇게 관리를 하는데 예. 우리는 이게 뭡니? 6개월마다 그리고 또 교대로 네, 하잖아. 아침에 밤꼬박 새고 철수하면 또 약을 올려요. GPS 방송으로. 아. 뭐 국군 장병 여러분 뭐 밤새도록 국군 사병 여러분 밤새도록 날도 추운 북쪽 빗달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약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철책선 관리를 30년 전에 35년 전에 제가 할 때랑 거의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아요. 거거든요. 똑같고요. 아, 참 분단의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유 작가님 저 군대 생활 얘기하시느라고 아주 신이 나셨는데. 예, 뭐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들 들어갔잖아요. 경계 근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대학교 때 저는 네. 군대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뭘 하냐면은 북한에다가 이렇게 약 올린 방송 있잖아요. 네. 그 원고를 쓰라 그랬거든요. 예, 자유의 소리 방송. 네,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뽑은 1위가 아니라 이제 우리끼리 뽑은 1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민군 하전사 여러분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오면 집도 주고요, 뭐도 주고요. 그다음에 새 장가도 드려줍니다. 이게 1위. 예, 뭐. 그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 때 그 안보 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보에 대한 관념이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좀 확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 아젠다가였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근데 그 굉장히 좁아져가지고 예, 군사적 개념이 돼서 이제 안보 일변도가 되면서 그 핵심에 이제 놓여 있는 게 NLL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역시 이제 안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가 있고 포괄적 안보 개념이 있는데 포괄적 안보는 뭐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생활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 생활의 어떤 그 여건을 유지하는 어떤 국민 개개인의 안정 그 자체 이걸 중시하는 건 포괄 안보고 그것이 아니라 적을 상정해서 그 적의 어떤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 가치, 이익을 지킨다. 이건 전통적 안보거든요. 근데 세월호 사건 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우리는 컨트롤 타워 아니다. 이건 뭐냐면 전통적 안보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정부 때는 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CCTV로 다 봤어요. 해경들 움직임을. 그다음에 조난 신호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어디로 갔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는 전통적 안보에 치중한다. 군사적인 안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GOP 얘기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20년간 그 군사분계선 일일 때 직접적 교전이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예, 무력 시위만 있었고 그것이 아니면 귀순 사태만 있었어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지상의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불필요하게 희생을 피를 흘리면서 어떤 소모적인 것은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정전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아주 유일한 정전협정이에요. 이 DMZ가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됐다는 건 대단히 성공적인 전쟁 예방 장치로 기능하고 이제 이게 정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정전협정에 없는 데가 문제가 됩니다. NLL 그렇죠. 바다위. 바다지 네. 해상 분계선은 이런 거는 분쟁적인 어떤 요인이나 성격이 점점 커진 겁니다. 기존의 정전 체제에서 관리되고 유지되던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경계선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합의를 못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아직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 보기에는 우리나라 서북 해역의 5개의 섬 일원을 감싸고 있는 NLL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봉쇄선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한번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은 자기들이 굉장히 유리한 공간이라는 데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좁쌀만한 섬 5개지만 저쪽은 포밭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상대가 뭐 안 배 됩니다. 타고 가려면 뭐 그냥 황해도 해안선에 완전히 해군 전력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백령도에서 평양까지가 70km입니다. 인천까지가 230km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중에
저쪽 수도에 더 가까운 그 영토는 저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성가시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성가신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하루, 숨통을 조여붙이는 해주 남포가 죽은 항구가 돼버렸어요. NLL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장차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다, 북한을 변화시킨다 할 때 누가 보더라도 그 초점은 평양이고 그 관문인 해주와 남포입니다. 그래서 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14공동선언에 보면 네. 결국 해주항을 개방하는 게 북측에서도 이익이니까 네. 그거를 합의를 한 거고 그거를 해주항을 활용하려면 기존의 NLL에 관한 어떤 해법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군사적으로 처리해야 되냐 아니면 보다 평화 번영 경제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거냐 그것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NLL은요 10몇 년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어디 뭐 안보 위협이 있다 그러면 동해 쪽이나 휴전선을 얘기했지 서해 NLL이 있다는 걸 심지어 군인 중에도 몇 명이나 알았냐고요. 그리고 넘어와도 괜찮다 그랬던데입니다. 네. 그다음에 원래 공동어로 구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그러면서 NLL 자체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우리의 통제선일 뿐이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경계선이 됐어요. 어느 날 이것이 이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해상 붕괴선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좀 전에가 공동어로 구역이었다라는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사실상 배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예, 연평도에 조기여장이 네. 그 화랑이였거든요. 적어도 연평도는 7, 80년대까지는 조기여장이었어요. 네. 이땐 다 같이 섞여서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공동어로를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간첩 사건도 나오고 그렇죠. 만들어지고 예. 납북도 되고. 납북되고 그러니까 뭐 조기 이런 때가 막 북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 따라가는 대한민국 어선들이 그 눈앞에 돈이 막 헤엄쳐 가니까 잡으러 가는 거고 그럼요. 또 북쪽에 있다가 조기 때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북한 어선들이 또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0년대 들어와서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저 양쯔강 하류에서 꽃게라는 놈들이 뭐 이건 수십만 마리가 바닷속을 걸어서 연평도까지 오는데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저기 연평도에서 그때 꽃게가 잡힌다는 소리는 우리 처음 들었거든요. 예, 예.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없던 현상이 보여지니까 그 꽃게가 어선을 몰고 오고 그 어선이 남북 군함을 몰고 왔던 그렇죠. 겁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5년간 서해에 한 방의 총성도 안 들렸어요. 조용했거든요. 그 이면에 알고 보면 노무현 5년간은 꽃게가 안 잡혔어요. 아 그래요? 네. 완전히 어획량이 8분의 1, 9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때 DJ 정부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의 수확고의 40%가 서해 꽃게입니다. 인천광역시 관할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연평해전이 터진 거지. 연평해전이 터졌어요. 꽃게 전쟁이고. 꽃게가 그래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와중에 교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북한 꽃게를 수입해 먹습니다. 맞아요. 생으로 그냥. 예. 네. 필요하니까. 우리 밥상에요. 피 냄새가 났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런 꽃게였습니다. 이게 노 대통령이 하도 NLL 문제 걱정하시니까 꽃게들이 회의를 한 거야. 야 우리 한반도에 대통령께서 너무 노심초사 하신다.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가지 말자. 꽃게가 노빠였네. 안 와.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그 틈에 이제 서해에 우리가 평화 구상을 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 고마운 꽃게들이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쉽게 말하면 세 가지였죠. 평화협력, 남북 간의 평화협력, 그리고 또 하나는 자주국방. 이거는 이제 전시 작전권 회수하는 이 문제였고요. 세 번째가 동북아 균형자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과 뭐 미국과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상당히 자주적이고 뭐랄까 능동적인 외교 전략이었었는데 외교 안보 전략이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요. 지금 딱 남은 거거든요. NLL을 사수하자. 예. 뭔 사수입니까? 사수란 말 뜻이 죽음으로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살아서 되지, 지켜야지. 사람이 죽으면 사수가 안 되지. 아니라 생수. 그게 왜 사수? 무슨 말도 그렇게 허벌나게 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그 전략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도대체 NLL 문제라는 건 없어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당신들의 대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로지 이제 그 강경 대응 예. 이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도요. 노 대통령의 그 공동 어로구역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NLL을 지킨다는 전제 위에서. 맞습니다. 네. 사실 똑같은 말 하는 그렇죠. 거예요. 단지 그 NLL 대화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말도 못하게 스스로 족쇄를 채워놓은 거죠. 그렇지만 이 안 자체는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해를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그러면서 NLL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를 넓히겠다는데 저 죽음의 바다에서 남북한이 고기 잡으면 영토가 넓어지는 거지 어떻게 영토를 포기하는 겁니까? 이런 방향 자체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NLL이라는 것 자체가 북방 한계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선이지 네. 원래 생길 때는 더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북방 한계선의 의미는 우리 해군하고 우리 어선 사이에 지킬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되는 선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쪽의 논리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어차피 그 뭐라 그러나 고착성의 원리라 그러나 은고의 원칙. 은고의 원칙이라 예, 하죠. 예, 은고의 원칙이니까 몇십 년 지켜왔으니까 그건 뭐 우리 영토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육상하고 해상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바다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경계선이 합의가 안 됐다. 네. 저 육지처럼 이렇게 그 이른바 분계선이 양측에서 합의돼야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 네. 합의가 안 된 상태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건 또한 사실이라는 실효적으로 거죠. 지배해 왔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이 북방 한계선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이제 해상 분계선과 관련해 가지고 대화를 하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걸 포기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너가 포기한 거지,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몰아치면서 여론을 갖다가 선동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그건 뭐 투말하면 잔소리죠. 그걸 악용했죠. 그러니까 자, 이 NLL이 경계선이 안 된 이유는 1978년에 우리가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그 원래 영해법을 제정한 이유는 서북해역의 경계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200캐리 경제 수역을 선포해서 빨리 해상 경계선을 정해야겠다. 이래 만든 게 영해법인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웬일인지 서해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우리나라 태안반도 옆에 있는 소령도 이북은 영해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도 법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영해가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 우리 영해 아니에요. 안 만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예, 법적으로는 왜 그랬느냐? 헌법 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과 부속도서는 우리 영토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하고 이 부분은 분쟁이기 때문에 남겨놓겠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의지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가 영해라고 주장하시려면 그걸 영해 선포를 안 한 아버지 무덤에 가서 아니면 그때 외교부 장관 불러서 이 부분이 영해로 처리가 안 된 그런 이유를 좀 듣고 그렇게 하면 결국 노 대통령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가 딸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센카쿠 다오디다오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일본의 한 언론은 이렇게 되면 중국하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니 박정희의 지혜를 배우자. 이래가지고 이 영해법을 연구한다는 소리도 저도 듣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새누리당 관점으로 영토 포기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78년도에. 박정희 체제를 부정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시크릿 파일 서해 전쟁이라는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최근 저서를 참조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얘기까지 해주시. 아니 이제 이런 책을 국민들이 많이 읽으셔야 우리 국민의 교양 수준이 향상되어서 대통령의 교양 수준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뭐 남북 간 평화 협력은 좀 물 건너가 가지고 사실은 뭐 다 동결된 상태죠. 옛날에 그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노태우 지금 대통령은 엄청 잘했죠. 그렇죠.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국방 문제, 전시작전권 회수는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계속 연기되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보통 같으면은 아유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 보수들은 그 이해가 안 가죠. 제가 군인들 만날 때도 그러고 군인이라면 내가 지휘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지.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군인은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이 전시와 평시 지휘권이 다르다는 건 세계적으로 해괴망측한
그러면 평시에는 허정무가 국가대표 훈련 시키다가 저기 월드컵 본선이 열리면 히딩크로 감독이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전시 평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지위가 통일돼야지. 그리고 사실은 군대라는 게 원래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막상 그것이 필요할 때는 그 지휘권이 없다라는 게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200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미국도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미국 쪽에서 먼저 이제는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군에게 돌려주는 게 맞겠다 해서 먼저 미국 쪽에서 제안을 하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는 그 잘 됐네 그러고는 받아들여서 합의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뭐 2012년에 받기로 다 돼 있던 거를 지금 막 몇 차례 연기한 거죠. 몇 차례 연기해서 2015년으로 한번 연기됐고요. 지금 또 연기가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뭐 이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게 독립국가 자주국가로서의 명예나 자부심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 최근에 어디 글 보니까 누가 그렇게 써놨던데 일본이 집단 자위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반도에 파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 한반도에 전시사태 비슷한 거나 혹은 전시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전자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 사령관한테 군대 좀 보내줘요 이러면 그러면 우리 정부 의사 우리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군이 한반도에 올 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전자권 문제하고 엮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빨리 전자권을 가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전쟁 수행 체제를 보면 1차적으로 그 한미 연합사령관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정구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유엔의 권위로 전쟁을 하는 체제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우리 유엔사 후방 기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와이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한미연합사령관이 다 통제하는 그 기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걸 다 동원해서 자기가 전쟁을 지도하는 거거든요. 예. 작전을 지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제 오키나와 요코스카 뭐 할 거 없이 이거 없이는 한반도에 전쟁을 못 한다고 실제 한미연합사령관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이렇게 증원하고 전개할 때 그 중간기점을 전부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거대한 기지국가, 병참국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방 병참기지를 일본 열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나의 어떤 국제전으로 이걸 유도해 가면서 모든 작전 계획을 다 수립해놨고 평시에 이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가 됐어요. 전쟁이 선포됐는데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한국 대통령이 또는 우리 합참의장이 일본 애들은 못 오게 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위대는 안 돼.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일본에 있는 이제 유엔사 또는 뭐 이제 미군 기지 형식상으로는 유엔적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전부 일본군의 지원이나 또는 일본인 군속 등등의 지원 위에 지금 미군이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 주둔 미군이 한반도에 온다 그러면 같이 안 딸려올 수가 없는. 그런데 미일 안보 체제는 우리하고 달라서 일본은 작전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못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국가, 사우스 코리아밖에 없어요. 예, 지구상에 유일한 하나예요. 일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공동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일본 자위대는 움직입니다. 그러고 자꾸 한국의 출병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과 관계없이 일본 자위대가 미국하고 합동작전을 해서 평양을 직접 폭격하는 경우. 네, 그럴 수 있죠. 이거 왜 가정 안 합니까? 오히려 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죠. 이것은 실제로 지금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방위계획 대강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미사일 대책이라 그래서 미사일 방어만 갖고 안 되겠다. 미사일 종합 대책을 하겠다. 이 얘기는 동창리나 이 백두산 일대 북한에 미사일 사일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멍은 많이 뚫어놨는데 진짜 미사일 기지가 어딘지 우리가 다 식별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일본이 공격받지 않으려면 사전에 제압해야 돼요. 그 미사일 발사 이전에. 이런 부분을 미사일 종합대책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남한 땅에 안 들어온 건 그렇다 치자고요.
북한에 직접 작전을 하는 건 이건 자기들의 안보가 걸려 있는 문제니까. 거기도 헌법상 우리 영토인데. 그런데 아니 지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미 상하호 방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북한의 미군이 이렇게 갈 경우에 단수 조항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침공을 받았거나 할 때 그 반격 차원에서 일단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거는 작게 작전 계획으로 이렇게 미국하고 한국 간의 어떤 국방 차원에서의 어떤 합의 문서가 있어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재검토하고 이제 수정을 하지만은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걸 한번 좀 짚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정세의 그 변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좀 광범위한 군사 계획과 개념이 바뀐 겁니다. 실은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소련의 붕괴라거나 또는 이제 북한의 군사력의 어떤 뭐 영향력이 저하하거나 이런 여러 배경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어떤 그 역할 자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존재했던 이유는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다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북한의 침공의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북한도 힘이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약화되니까 물론 최근에 핵무기도 도입하고 하지만은 약화되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갖다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군대로 이렇게 재편하는 그래서 보병 2사단이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작전 지휘권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게 되는 측면이 또 한편으로는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1미군과 주한미군이 과거에는 수평적인 관계였다면은 이제는 주1미군 지휘하에 주한미군이 배치되는 그런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배치의 어떤 개념도가 바뀌는 이런 과정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의원님 의정 활동하실 때 공개하신 문서에 사실은 나와 있는 극비 문서를 그때 이렇게 공개하시면서 사실 거기 나온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제일 전략적인 과제는 미사일 방어입니다. 북한이 일본을 협박하는 거는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이 미사일 방어에 관한 문제가 가장 군사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미사일은 완행 열차가 아닙니다. 내려 꽂힐 땐 초속 5 내지 7km의 속도로 대기권에서 뚫고 내려와 가지고 지상을 향한 내려 꽂히는데 방어하기 아주 어렵거든요. 이거 완행 열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땐 주한미군 사령관이 요격한다. 일본 갈 때는 주일미군 사령관이 요격한다. 괌을 갈 때는 태평양 사령관이 요격한다. 이게 됩니까? 그 짧은 분초 시간에 이거 안 되겠다. 다 합치자. 몽땅 합치자. 그래서 미사일 방어를 지휘 체계를 다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C2라고 합니다. 커맨드 컨트롤이라고 지휘 통제를 다 통합하자. 국적을 불문하고. 그래서 다 같이 대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력을 완전히 융합한다는 게 정보협력 양해각설 체결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MD를 같이 해서 이걸 다 통합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어떤 미국이 맹주가 되고 리더가 된 하나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하나의 동맹블록, 동맹 네트워크 형성이 완결이 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비축된 힘으로 중국에 맞서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정권의 헌법 재해석,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보유선언 이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제 입장을 내고 원래 미국이 원했던 다만 이제 한국하고 잘 상의해라 이런 정도의 논평을 냈던데 우리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듣던 얘기로는 이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일본이 부사장 정도의 위치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했는데 이번 이 일들을 보면 일본이 동아시아 담당 계열사 사장으로 지사장으로 승진하고 한국은 그동안에 부사장하고 대충 맞먹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과장급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비유신데요.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에 미국의 부사장이 2명 있습니다. 남방 삼각관계를 이끄는 호주, 북방 삼각관계를 이끄는 일본,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의 부사장이 이제 계열사 지사장으로 각기 남북을 분할해서 이제 독립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 베트남, 예. 예, 또 뭐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군소 그 계열사 지사장 정도 여기는 예, 그 해서 계열사 밑에 지사. 장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동맹의 위계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지금 또 주목할 게 호주하고 또 일본이 또 군사적으로 계속 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서로 접촉하고 있잖아요. 예, 그 미국이 동아시아에 뿌리는 안보 우산의 두 축은 일본하고 호주예요. 그래서 두 어떤 그 계열사 사장이 이제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계가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는 그 사내 하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상은 독립된 기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불법 파견 등이 이제 지금 용인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그 집단자위권 선언하고 해석을 갖다 해석 개헌이죠. 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환영 성명을 냈단 말이죠.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주권이다. 그건 일본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용인이에요. 다만 조금 국민들을 의식했는지 한반도의 일본구 자위대의 어떤 출동 문제는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 입장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 일본의 주권이라고 다 정리가 됐고 이거는 미국까지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날아가서 일부러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저 한미일 회의가 열렸고 지금 한미일 차관복급 회의가 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모든 정책 조정을 다 하고 있고 이미 제주도 남방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하고 있죠. 예. MD에 관한 대화가 착수가 됐고 정보 협력을 하기 위한 실무 워킹그룹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이런 부분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입장은 일본의 주권이다. 한국에 관한 사항은 우리 동의받아요.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럼 청일전쟁 때 다 우리 동의받고 외세가 왔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 다 서명 받고 온 거예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나라, 일본, 러시아 언제 일방적으로 도덕론 같이 왔습니까? 그 전에 외교를 통해서 다 하다못해 한일 강제 합병도 조약이 다 있었는데. 네. 그래서 외세가 한반도를 병탄하고 강점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절차를 다 밟습니다. 우리 동의 받고 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인가 지금 예. 뭐 일본도 안 가고 북한도 안 갔는데 아직 취임 후에 한국부터 왔다 이래서 굉장히 야단스러운 1박 2일 그 뭐 국민 가수라는 그 부인 펑리위안 펑리위안이 우리나라의 뭐 김추자 조용필급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수로서. 네. 근데 와서 이제 의전을 굉장히 화끈하게 하고 그 런민일보 그러니까 중국 인민일보에서 일면에 막 사진을 4컷이나 싣고 야단스럽게 중국에서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네. 이렇게 동아시아 쪽 이제 이 군사 체제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 네. 그렇게 시진핑 주석은 활짝 웃는 얼굴로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의전을 화끈하게 하고 간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중국에서 지금 되게 신났더라고요. 굉장히 큰 성과를 오, 거뒀고. 네, 근데 네, 중국이 네. 왜 좋아해요?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이 동아시아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저기 한반도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충돌의 조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이 이렇게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어떤 집단 방위, 일본이 얘기하는 집단적 자위권 이제 국제정치 용어로 집단 방위인데 예.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정말 북한을 견제하는 거라면 그거는 북한이라는 닭 잡는 칼로 충분한데 왜 소 잡는 칼을 갖고 설치냐 이거예요. 소도 잡고 남을 칼이야. 예, 그 소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 잡는 칼이 아니라 니들 분명히 소 잡는 칼이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맹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왕이면 이탈해 줬으면 좋겠다는 중국의 희망적 사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매력 외교 공세로 나타난 겁니다. 뭐 판다 곰이 오고 부인 가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위안화하고 예. 원화하고 직거래 시장 열고. 그래서 예. 참 디플로마시라고 그 외교 공세를 듬뿍
뿌림으로써 어쨌든지 간에 일본을 견제하는 데서 한국이 중국하고 보조를 같이 해야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 강경한 요구를 했잖아요, 중국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정부에서 막 받을지 말아야 될지 막 헷갈려하는 상황도 좀 보여요. 너무 많이 주니까. 예. 아니 작년 6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안중근 의사 네. 기념비 세워달라 그랬는데 그냥 기념비가 아니라 관을- 기념관을 세워버리고 어. 지금 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연설 보십시오. 야, 뭔 역사가 다 나오는데 예. 이순신이 나오고 김구가 임진왜란 나오고 나오고 뭐다 나와. 예. 윤봉길, 안중근 뭐 해가지고 역사 교육은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 예. 아니 결국에 이제 사실은 그뭐 집단 자유권 같은 데 대해서 즉각 그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실은 압박을 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웃으면서 왔지만은 사실은 계속 한편으로는 자기들하고 같이 가도록 연루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협박도 하는 면이 있고 또 그 틈을 노려서 또 북한은 일본을 상대로 장사하고 네. 이런 이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지금 보면은 한국 정부의 이 일본 그 이번 해석 개헌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사실은 미국을 가장 크게 의식해서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의식해 가지고 일본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발호를 갖다가 묵인하는 거죠. 묵인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또 페인트 모션을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정만 그렇게 지금 짓고 있는. 그러면서 사실은 다 용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해석개헌의 해석에 따라서 한반도만 오지 않는다면 또는 한반도 올 때는 허락받고 온다면은 나머지는 봐주겠다. 네.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최대 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려한다는 발언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그거 대한 하나 그, 받으려 예. 나머지를 다 준 거야.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 집단적 자위권이 지금 동아시아 정세 변화의 핵심 의제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는 걸 지금 돌아가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홍보할 겁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불편해하죠. 대해서. 이건 비상사태예요. 근데 제가 시진핑 내외 분이 이렇게 뭐 외국 중앙 나라 정상이니까 내 분이라고 표현합시다. 내 분이 활짝 웃으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한국이 몸값이 올랐나? 그게 어찌 보면 미국도 자기들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방위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 지사장은 뭐 저 일본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뭔가 좀 딱 아귀가 맞아가야 이게 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닭 잡는 칼이 아니고 소 잡는 칼이라서 자기들을 겨냥한 건데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막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동아시아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몸값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되게 그럴 때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아서 받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일거에 다 풀 수 있는 혹이 아니에요? 지금 남북 관계 같은 거? 저는 근래 탈냉전 이후에 최대 혹이라고 봅니다. 네.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스스로 주도하면서 이제 우리 운명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자. 지금까지 얼마나 강대국 정치에 우리가 시달렸는가. 남북한이 협력을 못해서 얼마나 소모적인 대결을 해왔는가. 이제야말로 우리 스스로 한번 운명을 바꿔보자. 이렇게 좀 어떤 주도적인 의지가 있다면 환경은 뒷받침됐다고 봅니다. 좋은 환경이라. 예,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정부가 이런 어떤 네. 그 주요한 국면에 정권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호기가 아니고 호기가 아니라 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 자체가 제대로 푼다는 전제하에서 호기인데 네. 오히려 집단 자유권 갖는 걸 갖다가 묵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오히려 이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을 갖다가 퇴행적 방향으로 굳혀 나간다면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거죠.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뭘 밀고 나가거나 중국과 협상해서 밀고 나가거나 근데 양쪽에 긴장 그걸 갖다 가 활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미국 만날 때 그쪽에 쏠리고 중국 만날 때 중국에 이쪽에 쏠리고 이러면서 그렇죠. 좀 갈피를 좀 못 잡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눈치 외교의 이제 네, 눈치 시작인데 외교죠. 네. 그 아, 좋은 눈치 외교. 호기를
자기가 주도할 의지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도해야 될 때 주도하지 못하면은 주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에서도 좀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얼떨결에 당하고 중국 애들은 가가지고 막 굉장한 그럼 외교성격을 시진핑이 하라고 와서 활용당하고. 손에 넣고 쪼물락쪼물락 가지고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인다고 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주도 당하게 될 때는 즉 갖고 노는데 당하면은 이건 재앙의 시작이죠. 지정학적 재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일본에 대해서 한 일은 악수 안 하기, 악수 안 그리고 하기. 안 만나기 실제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게 없는 거야. 대줄 건 다 그렇죠. 대준 거고. 예.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당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용납하면서 거기다가 나는 악수 안 해, 나는 그 아베하고 안 만나, 안 만나면 뭐 합니까? 아베는 안 만났지만은 집단적 자위권은 만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서로 따로따로 생기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김종대 편집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얽혀 있다는 그렇죠. 의심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정부 성명을 냈잖아요. 네. 남북한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게 뭐 조평통 성명도 아니고 네. 그리고 9월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이제 소위 미니 응원단 하여튼 네. 뭐 아시안 게임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육자회담 재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아들였죠. 네. 중국 정부는 육자회담을 다시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안 났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인데 한편으로는 일본은 납치 문제 가지고 북한하고 직거래하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고 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또 일정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은 분위기고 아 복잡하네요. 그 예전에 보면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따돌리고 직접 미국하고 직거래하려는 이른바 통미봉남이라는 이제 전통적 전략 전술을 써왔는데 네. 최근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일본도 우리를 따돌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우리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이게 왕따도 아니고 왕따는 남이 따돌리는 건데 글쎄 왕따는 GOP에서 벌어지는 관심사병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이 우리 정부가 왕따가 아니고 무슨 자발적 은둔형 예. 아. 은둔자. 예, 그거 비슷한 외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푸는 그 수순이 이거 뭐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풀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남북 공조를 갖다가 좀 강화시켜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북은 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은 남대로 또 자기 처지 때문에 일본에게 농락당하고 미국에게 악용당하고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용당하고. 네, 이용당하고. 예, 그래서 이게 남북이 뭐 똑같은 이해관계 일치를 국면을 갖다 바로 만들어내긴 힘들겠지만은 공동점을 갖다 계속해서 그 넓혀 나가면서 이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돼요. 이게 공조 없으면은 진짜 오히려 100년 전보다 더 험악한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최근에 아주 인상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그 보수죠. 어버이연합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오성홍기랑 태극기랑 세워놓고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 왕하고 조선의 왕하고 같이 왔으니까 절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에 의해서 중국과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이제 이 사람들 전략인데 보수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왔을 때 오히려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고가워했거든요. 좀 불안해하고 네, 좀 네. 불만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동맹을 왜 외치든 예?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디 각하께서 하시는 일은 몽땅 다 일단 다 찬성이거든요. 아 그런 네. 차원에서 근데 그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의 위상이 좀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대미 교육 규모보다 대중 교육 규모가 더 많을 거야 아마. 많을 거가 아니라 미국 역전된 지 일본을 다 오래됐어요. 합친 것보다 합친 중국이 것보다 더 많아요. 많아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압력을 가할 때 중국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 이상 효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일본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중국하고 같이 역사 왜곡이나 또는 자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같이 연대해가지고 대응하는 게 참 좋을 이런 전략적인 가치가 중국이 생겼고 나름대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의 이명박과는 달리 중국과의 접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얼마 전까지 국외 공산 계열이었는데 네. 근데 제가 올해도 중국의 사회과학원 같은 데 방문해 가지고 그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때마다 제일 인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한중 밀월 관계라는 표현을 아예 입에 달고 다닙니다. 예, 아예 입에 달고 다니고 3월 말에 우리가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군 유해를 중국에 송환해 줬어요. 예. 이거에 중국 대륙이 뿅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60만 부 팔렸다 그러고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중국 전역에 지금 치맥 열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 연속극 안 보고 중국과 얼마나 창피한지. 자, 이렇게 해서 의외로 지금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은 많은 문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들의 구상을 하나둘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화장빨로 뭐 또는 어떤 그 의상 외교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버텨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 일견 잘 버텨온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아전인수식으로 중국하고 협력했는데 중국이 북한 편 안 들고 우리 편 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수 언론 논차가 온통 이 일색인데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아니지.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이번에도 없잖아요. 그 구절이. 없어요. 북핵이. 오히려 북한은 지금의 저런 중국 행보에 다 보절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그 지난번에 더 이상 대립하지 말고 화해하자. 군사 적대 행위 중지하자. 이런 어떤 북한의 성명도 그와 관계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 간의 애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식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애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는 돈독한 이해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총기 난사 사건부터 그 다음에 NLL 문제 그리고 이제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유권을 둘러싼 한미일 중국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 관계 같은 것들을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식의 외교 안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쉬운 듭니다. 문제를 왜 못할까? 자, 오늘 그 나와주신 그 김정대 편집장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노유진의 정치카페 7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8회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 모시고요. 경제민주화와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재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